나는 대구의 한 신호등에 차를 세웠고 갓난아기를 안고 구걸하는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여자는 내 딸이었다. 나는 물었다. 아파트랑 차는 어디 있냐? 그녀는 대답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전부 다 뺏어갔어요. 민준이랑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제 나이 66입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울지 마라. 내 남편과 그 어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진환 씨는 일부러 운전기사를 마다하고 도립병원에서 달구벌대로를 따라 차를 몰고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고혈압에 대한 심장 전문의의 말을 곱씹고 협력업체들이 수성구 서비스센터에 부품 공급을 지연시키는 문제, 교체가 필요한 장비 문제 등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닥쳐온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다. 물론 그는 92년도에 작은 차고 하나로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현대백화점 앞에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박진환 씨는 무심코 차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옮겼다. 판지 조각이나 플라스틱 컵을 든 익숙한 모습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에 오래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다. 가슴에 아기띠를 두른 한 여자가 옆차에서 그의 제네시스 GV80 쪽으로 다가왔다. 박진환 씨는 처음에는 거의 반사적인 연민을 느꼈다. 깡마르고 헝클어진 머리,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의 맨발.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주먹으로 명치를 세게 친 것처럼 가슴속에서 무언가 덜컥 내려앉았다. 서연이.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차창을 내렸다. 제발 아니기를, 얼굴 윤곽이나 검은 머리칼이 비슷한 다른 여자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여자의 머리는 더럽고 엉켜서 사방으로 뻗쳐 있었다. 서연이. 그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박진환 씨가 딸의 눈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공포나 안도가 아닌 수치심이었다. 무언가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의 날카롭고 동물적인 수치심. 그녀는 마치 사라지고 싶다는 듯 7월의 아지랑이 속으로 녹아 없어지고 싶다는 듯 본능적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몸짓, 그 희생자의 손짓이 어떤 말보다 박진환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때렸다. 아빠, 제발요.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속삭였다. 제발 그냥 가세요. 차에 타. 안 돼요. 아빠는 모르세요? 서연아, 차에 타.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성질 급한 누군가, 약속에 늦은 누군가, 이 광경이 그저 귀갓길의 방해물일 뿐인 누군가였다. 박진환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딸의 퀭한 뺨과 갈라진 입술, 그리고 아기띠에 안긴 민준이를 보고 있었다. 손자는 머리를 힘없이 떨군 채 누워 있었다. 뺨은 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서연이는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고 뒷좌석에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동전 한 줌을 꽉 쥐고 있었다. 1,000원짜리, 100원짜리, 누군가의 우연한 적선. 박진환 씨는 창문을 올려 대구의 열기와 타인의 경적 소리를 차단하고 에어컨을 최대로 켠 뒤 차를 움직였다. 아파트는, 그는 목소리가 배신감에 잠겼지만 애써 평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투싼은 어디 있고 내 통장으로 보내준 돈은?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다. 박진환 씨는 백미러로 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제대로 울 힘조차 남지 않은 듯 느리고 지친 눈물이었다. 강민 씨가 다 가져갔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윤명숙 여사님, 그 사람들이 전부 다요. 차, 아파트, 돈. 민준이랑 저를 내쫓았어요. 저항하면 아기를 빼앗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내쫓아?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녀는 침을 삼켰다. 강민 씨 형, 강혁 씨요. 그 사람이 등기소에서 일해요.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저한테 무슨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준이 출생신고 때문에 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어요. 아빠, 전 그때 겨우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아기는 계속 울어대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파트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어요. 강민 씨한테 증여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거에 서명한 적 없어요. 아빠, 맹세해요. 거기 제 서명이 있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박진환 씨는 갓길로 차를 세우고 몸을 완전히 딸 쪽으로 돌렸다. 서연이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을 웅크린 채
마치 곧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라 어떤 따귀보다 더 아프게 때리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는 날 선말을 기다리는 듯 했다. 얼마나 이렇게 지냈어? 이주옥, 신천다리 밑에서요. 거기 이은주라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안전한 곳을 알려줬어요. 그가 되뇌었다. 그 두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붕 없는 곳에서의 14번의 밤, 손을 내밀어야 했던 14번의 낮, 그의 손자가 여름 땡볕 아래 무심한 타인들의 얼굴들 사이에서 아기띠에 안겨 있었다. 아빠한테 가기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민 씨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사방에 깔렸다고 했거든요. 울지 마라. 박진환 씨는 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다. 손가락 아래로 앙상한 손목뼈가 느껴졌다. 울지 마. 내 남편이랑 그 어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안다. 그는 기억의 의존의 번호를 눌렀다. 90년대부터 간직해온 낡은 번호, 전화번호부에는 저장하지 않은 그런 연락처 중 하나였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오치수 사장님, 접니다. 박진환입니다. 저쪽 별관에 방 하나 필요합니다. 조용히,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박 사장, 알면서. 자네를 위해서라면 대통령 스위트룸이라도 내줘야지. 얼마나 걸리나? 40분 뒤에 뵙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모텔은 마치 과거와 어설픈 현대식 리모델링 시도 그 어딘가에 갇힌 듯한 모습이었다. 빛바랜 쉼터 모텔 간판, 베란다의 플라스틱 의자들, 길가 식당에서 풍겨오는 기름과 볶은 양파 냄새. 오치수 사장이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다. 70대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본 듯한 눈매와 손가락이 으스러질 듯한 악수를 하는 사람이었다. 27호실. 그는 나무로 된 배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를 건넸다. 거기 조용해. 창문은 안뜰 쪽으로 나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문 두드려. 나 항상 여기 있으니까. 사장님, 이 박진환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우린 여기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못한 겁니다. 노인은 연극적인 진지함으로 눈을 감으며 엄숙하게 손을 심장에 얹었다. 무덤까지 가져가지. 박 사장, 자네는 날 알잖아. 내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박진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지만 오 사장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늘 그랬듯 그의 눈이 반짝였다. 아, 이거 보니 89년도가 생각나네. 그때도 내가 어떤 친구를 어떤 놈들한테서 숨겨줬거든. 뭐, 자네도 알지? 그때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혔어. 그 친구가 밤에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사장님, 박진환 씨가 질색하며 두 손을 들었다. 무덤까지요. 기억하시죠? 노인은 삐친 듯 입술을 내밀며 소매를 놓았다. 아니,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지? 민준이를 안고 뒤에 서 있던 서연이가 지난 2주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입꼬리만 살짝 올렸지만 박진환 씨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미소의 그림자는 오 사장과의 대화에 소모된 모든 신경을 보상하고도 남았다. 방은 비좁았지만 깨끗했다. 침대 2개, 스탠드가 놓인 협탁, 누렇게 변색된 얇은 커튼이 쳐진 창문. 박진환 씨는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커튼을 친 뒤 서연이를 침대에 앉혔다. 이제 처음부터 다 말해봐.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박진환 씨가 배달시킨 분유를 민준이에게 먹이려고 가끔 말을 멈추며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결혼 후 강민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지만 집에서는 외출 하나, 쇼핑 하나까지 보고를 요구하는 통제광으로 돌변했다. 전직 교감 출신으로 교도관 같은 태도를 가진 윤명숙 여사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 도와준다는 핑계로 옷장을 뒤지고 서연이를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라 부르며 아버지가 딸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입시켰다. 내 아버지가 돈 좀 있는 카센터 사장인 건 맞지만 가족에 대해 뭘 알겠니? 강민 씨는 아빠한테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서연이는 눈을 내리깔았다.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친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사기꾼들한테서 보호해준다면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제가 아빠랑 연락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다. 쉬어야 한다. 아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박진환 씨는 들으면서 분노가 천천히 무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전형적이고 잘 짜인 수법임을 알았다. 희생자를 고립시키고 지원을 차단하고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어진 재정적 통제. 출산 후 지쳐있던 서연이에게 강력히 내밀었던 서류들. 빠른 말투, 전문 용어,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말, 여기 서명만 하세요. 제가 떠나려고 했을 때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 씨가 제 가방을 빼앗았어요. 강혁 씨는 저를 밀쳤고 전 넘어졌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민준이는 남겨둬. 윤명숙 여사는 자기 인맥을 자랑했어요. 그녀의 옛 제자들이 경찰, 아동보호기관, 법원 등 어디에나 있다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서연이는 움찔하며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억지로 친근한 척하지만 희미한 위협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주인장, 문 좀 열어봐요. 좋게 이야기합시다. 배태식이라고 합니다. 최강민 씨가 보냈어요. 박진환 씨는 서연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문으로 다가가 방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열었다. 문 앞에는 3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삭발한 머리, 운동복 차림, 눈까지는 웃고 있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미소. 무슨 일이지? 박진환 씨 되시죠? 저기 드라마 찍지 맙시다. 최강민 씨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애 아빠인데 부인이 아들을 납치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꺼져. 박진환 씨는 조용히 말했지만 배태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아니면 내가 먼저 신고하지? 스토킹, 강요, 그리고 내 놈의 최강민 씨가 어떻게 아내와 갓난아기를 길거리로 내쫓았는지에 대해서 그놈 인맥이 내 인맥보다 강할 것 같나? 한번 확인해 볼까? 배태식은 잠시 침묵하며 박진환 씨를 가늠하듯 쳐다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마음대로 하시죠. 하지만 이걸로 대화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가 떠나고 박진환 씨는 문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지. 이게 바로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 이유구나. 1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박진환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2번 읽었다. 박진환 선생님, 배태식입니다. 지우지 마세요. 제가 그 집안에서 3년 일했는데 그놈들이 저한테 품삯으로 3천만 원을 빚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를 호구 취급하며 떼먹더군요. 그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봅시다. 혼자 나오세요. 그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서연이는 커진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익숙한 세계관이 무너지는 사람의 충격이 담겨 있었다. 태식 씨가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항상 가장 충성스러웠어요. 마치 사냥개처럼요. 박진환 씨는 위험을 가늠하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함정일 수도 있지만 3천만 원은 3천만 원이다. 억울함을 품은 사람은 어떤 적보다 위험하다. 적의 적은 그가 소리내어 말했다. 그 말이 답답한 방 공기 속에 맴돌았다. 특히 그 적이 3천만 원을 떼먹혔다면 말이지. 다음 날 아침은 하늘이 도시에 내려앉아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대구 특유의 흐린 날씨였다. 박진환 씨는 약속 시간 15분 전에 2.28 기념 중앙공원에 도착해 차를 멀찌감치 세워두고 배태식이 화강암 받침대 옆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지켜봤다. 왔군요. 배태식은 운동화 밑창에 담배를 비벼 끄고 꽁초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흔적을 지우는데 익숙한 사람의 버릇이었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90년대에도 두려운 게 없던 사람이야. 박진환 씨는 2걸음 앞에서 멈춰 상대를 뜯어보았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하겠나? 배태식은 헛기침을 하며 새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마치 묵주처럼 손가락으로 돌렸다. 내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엄마에 의한 아이 유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들은 계획이 다 짜여 있어요. 윤명숙 여사가 벌써 자기 사람들에게 다 전화 돌렸어요. 관할 경찰관이 그녀의 옛 제자고 아동보호기관에도 옛 지인이라는 아줌마가 앉아 있어요. 차랑 아파트는요. 투사는 수성구에 있는 한 업자를 통해 급하게 서류도 제대로 없이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이미 조토브 인베스트라는 회사 명의로 대출 담보로 잡혔어요. 강혁이가 거기 대표인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네요. 박진환 씨는 들으면서 모든 단어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그들은 서두르고 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실수로 이어지고 실수는 증거로 이어진다. 대가로 뭘 원하나?
배태식은 마침내 담배에 불을 붙여 깊이 빨아들였다. 그놈들이 저한테 3천만 원 빚졌습니다. 3년 동안 온갖 굳은 일 다 해줬는데 이 일이 끝나면 그 돈 받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지? 그날 밤 박진환 씨는 서연이와 민준이를 달서구에 있는 사촌 동생의 아파트로 옮겼다. 민호는 봄에 서울로 돈 벌러 가면서 만약을 위해 열쇠를 남겨두고 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골목 안쪽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이웃들은 대부분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노인들이라 남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 박진환 씨는 자기 정비사 중 한 명의 차를 이용했고 골목길을 돌고 돌아 2번이나 경로를 바꿨다. 편집증일 수도 있지만 모텔에 배태식이 찾아온 이후로 상대를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태석 변호사는 다음 날 아침에 나타났다. 그는 인간의 비열함을 너무 많이 봐서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 사람 특유의 예리한 눈빛을 가진 마른 체형의 남자였다. 그는 곧장 부엌 식탁에 수첩과 펜, 녹음기를 펼쳐놓았다. 박서연 씨, 지금부터 모든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금액, 날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요. 그의 뒤를 이어 유진우 씨가 도착했다. 전직 지능범죄수사대 출신으로 지금은 시궁창에서도 돈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평판을 가진 사설 회계감사관이었다. 그는 박진환 씨에게 오랜 지인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노트북을 꺼냈다. 성함, 신한은행 계좌 정보, 대략적인 금액, 마지막으로 개인 계좌에 접속한 게 언제죠? 서연이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어제보다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이것이 꿈이 아니며 정말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강혁 씨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다. 항상 재촉하면서 이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가족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법률가도 아닌데 그 작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유진우 씨가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전형적인 수법이군요. 등기소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족들을 위한 사기극을 벌이는 거죠. 거래를 등기하고 모든 허점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좀처럼 잡히지 않지만 한 번 걸리면 사기, 문서 위조, 직권남용으로 제대로 걸려듭니다. 정오 무렵 박진환 씨의 전화기가 불티나게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포항에 사는 사촌 누나가, 그 다음에는 먼 친척 조카가, 그리고는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동영상 이야기였다. 진아나, 너 인터넷에서 무슨 일 있는지 봤어? 누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 딸 서연이가 온갖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어? 무슨 사기꾼이라는 둥 글이 올라오고 황 변호사가 예전 사건 때부터 알던 탐사 블로거 강지훈 씨가 대구 지역 커뮤니티 3곳에 링크를 보내왔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동영상이었다. 차들 사이에 서 있는 서연이와 민준이, 내민손, 비참한 모습, 그리고 수백 개의 댓글,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있는 것들이 더하네. 엄마랑 이혼한 아빠가 딸 시켜서 복수하는 듯 관심 끌려고 쇼하네. 이건 자발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황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넘겼다. 이건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곧 의뢰받은 게시물들이에요. 누군가 서연 씨의 평판을 미리 깎아내리기 위해 돈을 쓴 겁니다. 박진환 씨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았다. 수십 년간 교직사회에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기술을 연마해온 음모의 대가 윤명숙 여사가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 양육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론은 이미 서연이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을 터였다. 서연이는 동영상을 보고는 기절할까 봐 걱정될 정도로 창백해졌다.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그녀는 민준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빠, 그들이 민준이를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나쁜 엄마라고 할 거예요. 넌 길거리로 쫓겨났기 때문에 구걸을 한 거야. 박진환 씨는 옆에 앉아 딸의 어깨를 잡았다. 그게 진실이야. 저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 진실은 내 편이야. 서연아, 우리가 증명할 거다. 이틀 뒤 서연이의 새 번호로 오직 박진환, 황태석, 오치수만 아는 그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숨었다고 생각하나? 돈은 내 남편 것이다. 돌아오지 않으면 민준이를 잃을 준비해라. 우리에겐 아동보호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 황 변호사는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다. 대포폰이었다. 통신사를 통해 정보가 샜군요. 그가 말했다.
그 집안은 어디에나 자기들 사람이 있네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윤명숙 여사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박진환 씨가 식은 보리차를 마시며 혈압이 또 오르는데 약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던 참에 부엌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잘 관리된 얼굴에 학부모를 교무실로 호출하는 교감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엄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박진환 씨는 죽전 내거리 아파트의 거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새 커튼, 재배치된 가구,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진환 선생님, 윤명숙 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흘러나왔다. 우리 어른들끼리 이야기합시다. 서연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산후 우울증이죠. 흔한 일이에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녀의 어깨 너머로 강민이 어슬렁거렸다. 얄팍한 미소, 차가운 눈. 서연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가 덧붙였다. 내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 민준이는 더 이상 그 미친 여자랑 같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박진환 씨는 화면을 보며 모든 단어, 모든 억양을 기억하며 침묵했다. 윤명숙 여사님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대화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는 통화를 끊었다. 황 변호사는 녹화 파일을 저장했다. 유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반격을 시작할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시내의 한 카페에서의 만남은 박진환 씨가 직접 주선했다. 그는 윤명숙 여사에게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고른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은 지쳤고 스캔들을 원치 않으며 타협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녀는 학부모들의 항복에 익숙했기에 즉시 동의했다. 박진환 씨는 혼자 갔다. 낡은 셔츠에 시계도 차지 않은 채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지 않은 패배한 노인처럼 보이고 싶었다. 윤명숙 여사는 거짓된 동정심으로 그를 맞으며 따뜻한 손바닥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박 선생님, 제가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해요. 서연이는 항상 어려운 아이였잖아요. 강민은 옆에서 유리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부동산 중개인처럼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박진환 씨는 고개를 숙이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90년대에 자신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조폭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연기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아파트, 차, 돈, 서연이까지. 윤명숙 여사는 관대하게 웃었다. 아니, 무슨 아파트 말씀이세요, 박 선생님. 그건 이제 가족 재산이에요. 서연이는 결혼했잖아요. 돈은요? 그게 어때서요? 돈은 공동재산이죠. 강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남편입니다. 가족을 위해 썼어요. 박진환 씨의 휴대폰은 셔츠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모든 단어를 녹음하고 있었다. 윤명숙 여사가 마침 핵심적인 문장을 내뱉는 순간이었다. 아파트와 차는 가족의 권리예요. 그리고 서연이가 아이를 원한다면 그때의 휴대폰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크게 알렸다. 주의, 기기 저장 공간이 가득 찼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십시오. 윤명숙 여사는 얼어붙었다. 강민은 긴장했다. 박진환 씨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고 고개를 저은 뒤 다시 집어넣었다. 혈압약 알림이네요. 건망증이라니, 윤 여사님.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드니. 그녀는 안심했다. 아, 정말 이해해요. 저도 맨날 뭐가 울린다니까요. 그리고는 말을 계속했다. 두 테이블 건너편에 예비 녹음기를 들고 앉아있던 황 변호사는 모든 단어를 녹음하고 있었다. 강혁의 심야 방문은 3일 후에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모양이었다. 박진환 씨는 마당에서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현관으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강혁이 인터폰에 닿기도 전에 오토바이 스피커에서 귀를 찢을 듯한 트로트 음악이 온 마당에 울려 퍼졌다. 이웃집 믹스견 바둑이가 그에 맞춰 울부짖었다. 2층 할머니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 밤중에 웬 난리야. 경찰 부를 거야. 강혁은 허둥지둥 오토바이로 달려가 음악을 끄다가 헬멧을 떨어뜨렸다. 헬멧은 누군가의 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가 이를 갈며 헬멧을 꺼내는 동안 다른 새 집의 창문에도 불이 켜졌다. 마침내 그는 인터콤에 도착했다. 서연 씨, 저 강혁이에요. 우리 가족끼리 해결합시다. 박진환 씨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유진우 씨가 녹음기를 켰다. 스캔들 크게 만들면 손해보는 건 서연 씨예요. 강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희미하게 들렸다. 형이 신고할 거예요.
우리 아동보호기관에 아는 사람 있어요. 돌아가 박진환 씨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콤에 대고 말했다. 박 선생님,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 등기소에서 일합니다. 서류에서 얼마나 많은 걸 수정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의 그 증여 계약서요. 우리가 좋게 합의하면 아무도 못 찾을 겁니다. 돌아가, 강혁아. 이웃들이 경찰 부르기 전에 강혁은 아스팔트에 침을 뱉고 오토바이 쪽으로 돌아섰다. 천천히, 과시적으로. 하지만 창문에서 몸을 내밀어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잠에서 깬 노인들의 감시 어린 시선 아래서였다. 유진우 씨는 녹음기를 끄고 박진환 씨를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마치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은 사람 같았다. 방금 증인들 앞에서 직무상 범죄를 자백했군요. 그가 조용히 말하며 녹음기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온 동네가 잠도 안 자고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2층 할머니는 장담하건대 벌써 관할 파출소에 전화하고 있을 겁니다. 서연이는 잠에서 깬 민준이를 껴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사람들이 무릎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돕는 바로 그 건강한 분노였다. 아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지난 며칠보다 더 단단했다. 싸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박진환 씨는 옆에 앉아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가락 아래로 앙상한 뼈가 느껴졌다. 딸은 셔츠가 헐렁하게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 내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 그가 말했다. 넌 그저 견디고 정직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할 거다. 구석에서 태블릿으로 서류를 검토하던 황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 씨, 지금 당신의 임무는 쉬고 회복하는 겁니다. 민준이에게는 지친 엄마가 아니라 건강한 엄마가 필요해요. 나머지는 저희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배태식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소식을 가지고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고 자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 마침내 복수할 수 있게 된 사람의 기색이 묻어났다. 박 선생님, 대박 사건입니다. 그 집안 옆집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요. 블로그를 하시는데 김영희 할머니의 꽃밭이라고. 바로 그날 베란다에서 제라늄에 물 주는 걸 휴대폰으로 찍다가 모든 게 다 찍혔어요. 정말 전부 다요. 뭐가 전부 다 찍혔다는 건가? 강혁이가 서연 씨랑 민준이를 아파트에서 밀어내는 거, 강민이가 서연 씨 가방 뺏는 거, 서연 씨가 무릎 꿇고 오는 거, 그리고 윤명숙 여사가 문간에 서서 꺼져.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라고 소리 지르는 것까지요. 박진환 씨는 들은 말을 소화하며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분이 녹화 영상을 줄 의향이 있나? 아주 기꺼이요. 그 집안 사람들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었대요. 거만하고 밤에 음악이나 시끄럽게 튼다고요. 황 변호사가 직접 김영희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같은 건물의 이웃동에 살았고 아파트는 제비꽃과 제라늄 화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수평면에는 레이스 장식이 놓여 있고 벽까지 스며든 듯한 흙과 비료 냄새가 났다. 어머, 내가 보자마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녀는 휴대폰을 가지러 찬장으로 총총걸음으로 가며 투덜거렸다.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아기까지 있는 애를 저렇게 밀치고 말이야. 이걸 왜 녹화했나 싶었는데 원래는 구독자들한테 꽃만 보여주려고 했거든. 구독자가 327명이나 된다고, 내가. 그런데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영상은 47초 길이였다.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3층 베란다에서 찍은 것이니. 하지만 얼굴은 명확하게 구별되었고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았다. 박진환 씨는 서연이와 민준이를 새로운 은신처로 옮겼다. 도시 반대편에 있는 보안이 철저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제주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오랜 지인의 소유였고 그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박진환 씨의 주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곳으로 1층에는 경비원이 있고 전자카드로만 출입이 가능하며 각 층마다 카메라가 있고 현관에는 무거운 철문이 달려 있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서연이는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달이 미디나 모텔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조각나고 불안한 잠이 아니라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는 깊고 회복적인 잠이었다. 민준이는 배부를 때까지 우유를 마셨고 뺨은 분홍빛이 돌았으며
주변 세상이 친절하고 예측 가능해질 때 아이들이 짓는 그런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저런 사람들이랑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대구의 해가 지는 창가에서 아들을 재우며 말했다. 절대로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박진환 씨는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싸우는 어머니가 되었다. 황 변호사는 강민에게 중재 요청서를 보냈다. 비난 없이 중립적인 어조로 오직 자녀의 이익을 위한 가족 간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문구는 마지막 쉼표까지 세심하게 다듬어졌다. 의심을 살 만한 것도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만한 것도 없었다. 강민은 즉시 동의했다. 그는 바이럴 영상과 어머니의 인맥 덕분에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심장병 앓는 늙은이가 마침내 항복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리한 계약을 마무리 짓는 부동산 중개인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황 변호사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비싼 양복, 잘 닦인 구두,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한 사람의 미소, 향수 냄새가 작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강민은 다리를 꼬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심판은 그만두시죠. 여러분, 서연이는 돌아오고 민준이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있는 겁니다. 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다. 박진환 씨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꼼짝 않고 앉아 예전에 90년대의 조폭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사위를 쳐다봤다. 차분하고 가늠하며 두려움의 기색 없이. 서연이 차는 어디 있나? 현대 투싼. 그건 가족 차량입니다. 강민은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사람의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결혼한 사이고 모든 것은 공동 재산입니다. 죽전내거리의 아파트도 가족 재산이고 서연이는 제 아내이니 저에게는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 계좌에서 인출한 돈 2천만 원은? 뭐가 문제죠? 강민은 두 팔을 벌리고 아마도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고객들에게 지었을 법한 그 미소를 지었다. 저는 남편이고 돈은 공동 재산입니다. 가족을 위해 썼으니 정상이죠. 황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는 전직 수사관이 또 다른 자신만만한 놈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알면서 바라보는 눈빛으로 강민을 쳐다봤다. 이 거래들에 대한 서연 씨의 서면 동의서가 있습니까? 위임장이라든지 어떤 서류라도요. 무슨 동의요? 강민은 어리석은 농담을 들은 것처럼 비웃었다.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에게는 서류 따위 필요 없어요. 그때 박진환 씨가 휴대폰을 꺼내 카페에서의 대화 녹음을 틀었다. 윤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수십 년간 문제아 학부모들에게 말하던 그 억양으로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아니, 무슨 아파트 말씀이세요, 박 선생님. 그건 이제 가족 재산이에요. 돈은 그가 가족을 위해 썼으니 정상이죠. 강민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유진우 씨가 여러 색깔의 북마크가 붙어있는 두꺼운 폴더를 들고 들어와 강민 앞 테이블에 놓았다. 서연이의 계좌에서 강민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회사인 듄 컨설트와 관련된 계좌로의 이체 내역, 금액, 날짜, 수취인, 거래 번호,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증명 가능했다. 서연 씨는 이 기간 동안 휴대폰과 은행카드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폴더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덧붙였다. 증인들이 있고 복종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도 있습니다. 강민은 앞으로 몸을 숙이며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이봐요. 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민준이를 데려올 겁니다. 어머니가 거기 인맥이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누구와 엮였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또 다른 협박이군요. 황 변호사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빨간 불빛을 깜빡이는 녹음기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되었습니다. 계속하시죠. 그 다음 테이블 위에는 김영희 할머니의 동영상이 놓였다. 황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강민 쪽으로 돌리고 재생을 누른 뒤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사무실에는 47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화면 속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강혁이 서연이를 밀치고 강민이 가방을 빼앗고 윤명숙 여사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소리친다. 서연이는 민준이를 안고 무릎을 꿇는다. 아기는 운다. 강민은 콧등에 죽은 깨가 더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졌다. 박진환 씨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폴더를 놓았다. 다리 밑에서 서연이를 발견했던 사회복지사 이은주 씨의 증언,
구조 후 민준이의 의료 기록 탈수, 땀띠, 체중 미달, 초기 영양실조 단계, 그리고 녹취록에서 서류를 수정한다고 인정한 등기소 직원 최종혁의 행위에 대한 검찰 고소장. 합의합시다. 강민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빠르고 초조하게 말했다. 3억 원 보상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이혼, 모든 청구권 포기,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악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환 씨는 그를 쳐다봤다. 처음부터 서연이가 아닌 장인의 아파트와 카센터를 보고 결혼했던 이 비싼 양복을 입은 애송이를 보며 차분한 만족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 순간부터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평탄하게 말했다. 차도, 아파트도, 돈도, 민준이도,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전해라. 그녀의 옛 제자들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시대가 변했어. 강민은 의자를 넘어뜨리며 일어섰다. 얼굴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들 전부 다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내가 하겠지. 박진환 씨는 문으로 달려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대답했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황 변호사는 녹음기를 끄고 박진환 씨가 그를 안 이후로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공식적으로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최종혁에 대한 고발장도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일주일 후 차는 압류되었다. 구매자는 법적 분쟁과 변호사의 내용 증명에 대해 알게 되자 거래를 거부했다. 중개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파트는 조사를 받았다. 증여 계약서에 있는 서연이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혁이 너무 애써서 수정한 탓에 필적 감정은 이를 손쉽게 밝혀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던 은행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유진우 씨가 주석을 단 전체 이체 내역을 제출한 후 듄 컨설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강혁은 조사 기간 동안 등기소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황 변호사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창백하고 수척하며 손을 떨고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저 감옥 갈 거예요. 전부 강민이 엄마가 꾸민 일이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불겠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황 변호사가 대답했다. 출구는 저쪽입니다. 블로거 강지훈 씨는 김영희 할머니의 동영상, 이은주 씨의 증언, 윤명숙 여사의 자백 녹취록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게시했다. 영상은 하루 만에 50만 뷰를 기록했다. 예전에 듣는 것들이 더 한해와 관심 끌려고 쇼하네라고 썼던 사람들은 이제 댓글로 사과했다. 거짓된 서사는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아래 최 씨 일가의 평판을 묻어버렸다.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윤명숙 여사는 이웃들이 자신을 보면 길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학교의 옛 동료들이 인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전직 교감은 왕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녀에게 가능한 모든 처벌 중 최악의 처벌이었을 것이다. 강민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해고되었다. 평판 없는 중개인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사기꾼이라는 캡션이 달린 바이럴 영상에 얼굴이 나오는 중개인은 더욱 그렇다. 파트너들은 멀어졌고 지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달 후 서연이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법원은 그녀의 소유권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차도 돌려받았다. 돈은 일부를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압류를 통해 징수 중이었다. 그녀는 재택근무로 회계사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카센터 일을 돕다가 다른 고객들도 찾았다. 적은 수입이지만 그녀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뺨은 통통하고 웃음소리는 낭낭했다. 그는 빼앗길 뻔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엄마의 손가락을 잡고 이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첫걸음을 뗐다. 서연이는 더 이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강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혼 전 성인 박 씨로 돌아왔다. 일요일 저녁, 6개월 후 박진환 씨는 집에 혼자 있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강민의 금지 때문에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대학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그는 배달 앱으로 피자를 주문하고 TV 축구 채널을 켜고 경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으며 기다렸다. 40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박진환 씨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노란색 배달 재킷을 입은 배달원이 서 있었다. 어깨에는 보온 가방을 메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깡마르고 면도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최강민. 몇 초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다. 강민은 주소를 너무 늦게 알았다. 앱에는 거리와 아파트 호수만 표시되어 있었다. 주문자 이름은 박였다. 그의 얼굴은 비 온 뒤 아스팔트처럼 잿빛이 되었다. 박진환 씨는 침착하게 피자 상자를 받아들었다. 판지를 통해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잔돈은 필요 없네. 강민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떠나지도 무슨 말을 하지도 못했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스마트폰이 손가락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박진환 씨는 문을 닫으며 덧붙였다. 이걸로 양심이나 사게. 부족하겠지만 문이 닫혔다. 그는 저녁을 먹으러 앉았다. 피자는 아직 뜨거웠다. 나중에 그는 서연이에게 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드라마틱하게가 아니라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녁의 대구를 창밖으로 바라보다가 말했다. 조용히 해요. 그 사람 안 불쌍해요. 그리고 그것은 순수한 진실이었다. 윤명숙 여사는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팔았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다과회를 열었던 바로 그 아파트를 그녀는 포항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이사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전직 교감은 이제 공단이 보이는 원룸에서 살며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국어과외를 했다. 강혁은 사기와 문서 위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수사협조를 참작했지만 그의 경력은 영원히 끝났다. 그는 예전에 서연이가 손을 내밀고 걸었던 그 현대백화점의 보안요원으로 취직했고 이제 매일 그 신호등을 지나갔다. 배태식은 법원을 통해 3,000만 원을 받아내고 대구를 떠났다. 듣자 한이 광주에서 타이어 가게를 열었고 심지어 결혼도 했다고 한다. 황 변호사가 박진환 씨의 약속대로 소송을 도왔다. 그리고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다. 통통한 뺨과 낭낭한 웃음소리를 가진 행복한 아이. 그리고 그것이 손자가 방 안에서 첫 비틀거리는 걸음을 떼는 것을 보며 박진환 씨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승리였다.